11월 16일 JTBC의 유튜브 정치 토크쇼 채널인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은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통합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며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당락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지면 정치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강성 당원들, 비명계 의원들 같은 사람까지 아우르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이재명이며 가결파 의원 징계를 이재명이 일축한 것에 대해 당을 위해 양보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18년 성년 후견인 제도로 개편된 금치산자 제도는 판단력과 표현력이 흐릿한 의사능력 상실 상태의 사람을 금치산자로 규정하여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의사능력으로 인한 가산탕진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적 자산들을 모두 이재명 방탄으로 탕진해버린 지금의 민주당에도 금치산자 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이들 모두 다 정치적 금치산자, 금치정자 처분을 받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고민정이. 이걸 이제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씹어봐야지 하고 이제 올려놨는데 막상 씹으려고 보니까 귀찮은 거야. 이건 뭐 반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이 수준까지 와버렸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당이 안 깨지려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당이 깨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때문에 깨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막는다는 거지 그걸? 그게 이제 고민정 같은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도 수박 소리를 들으면서 네.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윤석열 정부 견제하려면 또 꼭 필요한 게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동력 지금 누가 다 상실했는데 다 까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재명이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좀 날선 게 아니라 좀 명징한 그런 비판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 아니면은 이제 확실한 대안 마련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면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렇죠.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의석도 많고 지금 할 거 많잖아. 해야 근데 툭하면 인사들 정부 인사들 탄핵하겠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나고 검사들 탄핵한다 그 소리 나고 있고 네, 심지어 진짜 검사 탄핵까지 나왔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넣겠네 말겠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꾸준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동관 그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야 그거는 매우 일리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근데 그것도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누가 인터뷰에서 그랬더라. 정당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동관이 이제 전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탄핵을 해봄직한 사람이긴 한데 워낙 직을 단지 얼마 안 됐고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저지른 이 정도 상황 가지고는 탄핵이 어렵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든 쳐냈어야 했다는 거지. 하려면은 이미 공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는 이동관이 특별하게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도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이제 되자마자 탄핵을 만약에 1년차 때 탄핵 소추를 했다. 그러면 탄핵이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행위에 대한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거를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그러니까 설득력은 있어요. 아직 채 3개월도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이 고민정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는 신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왜 이재명을 계속 끌어안고 못 내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꼬라지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재명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끝까지. 아니면 내치지는 않아도 잘 분리를 하면 돼요. 본인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렇죠. 그래도 근데 본인들도 계속 이재명만 쳐다보고 이재명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이슈가 다 이재명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동력도 나오질 않는 거죠.
정작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따가 다시 이제 언급될 것 같은데 지금 R&D 예산 같은 경우에 네네. 과방이었나? 그렇지. 과방에서 상당 부분을 그렇죠. 예. 복구를 시켜놨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국회 통해 가지고 아. 예산심의 통해 가지고. 네네. 이거 지금 과방위 위원 누굽니까? 윤영찬 의원 아니야 민주당에. 그렇죠. 씨발 맨날 이재명 빨아당기는 새끼들은 그런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정작 윤영찬 의원 이 R&D 예산 몇 달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이야기하고 한 끝에 지금 국회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복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 근데 고민정은 뭐 했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네.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위원이라고 하지만 뭐 맨날 어디서 뻘소리하고 어디 가서 이제 욕 먹고 뭐 그런 거. 너 떡볶이 말고 오늘 좀 짜증 나는데 이야기 없어. 어디 가서 맨날 같은 소리만 앉아가지고. 노딱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됐는데 네. 이래저래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원하지 않는 영상들이 뜨잖아요. 아, 예. 이번 주에도 보니까 종편들이 많이 뜨더라고. 아. 근데 이제 조중동 종편 말고 MBN이 좀 떠가지고 네. MBN은 그나마 좀 나을까 하고 이제 봤는데 이게 정치 프로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사 프로그램인데 진행자가 범죄자 이야기하면서 진행자가 역정을 내고 막 성질을 부리는 거야. 근데 정말 꼴보기가 싫은 거야 보고 있으니까 저것도 좀 감정을 전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네네. 시청자들 스스로 판단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 정말 저질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같은 작태일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아무튼 뭐 어디 가서 맨날 뻘소리만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좀 이게 상식에 준하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준하는 그런 발언들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옹호하면서 억제 논리 만들고 궤변 늘어놓기 바쁘고 그런 식이다. 그러다가 막 망신만 나오고 딱 상식적 패널한테 반격당해가지고 망신 나오고 그런 게 부지기수인데 무슨 뭐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딜래 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당신들 스스로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끌어안고 윤석열 정부 견제를 못해요. 그걸 멀티태스킹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탄핵 TF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변인 자격으로 했던 얘기를 했는데 탄핵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까지 뭐 염두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최혜영 의원인가 그런데 네. 예전에 이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탄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질문을 하니까 네.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까지 뭐 포함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의 대답이 뭐 그러니까 좀 정치를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대답을 하더라고. 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탄핵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뭘로 탄핵시킬 건데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이런 것들이 헌법을 심각하게 뭐 그렇죠. 위반했다고 네. 본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거를 내야지. 해야 되는데 정치를 잘 못해서. 뭐 아니면 뭐 심각한 뭐 부정 혐의가 발견했다 그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국정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꼴 보기 싫어서 탄핵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관심을 못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기각됐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4개월 됐어. 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갔는지 제가 관심. 잠시 이제 직무정지만 당한 거지 그 양반은 탄핵 심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예. 그냥 당시에 이제 할로윈 사고 때문에. 네네. 여러모로 여론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여론 달래기용 혹은 이제 여론을 편성해가지고 탄핵을 던진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판국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라면은 탄핵을 그냥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러저러해서 탄핵은 안 된다. 다만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이 지금 막 반정부 감정 강하고 지금 행안부 장관 저거는 멱살 틀어잡으면 윤석열도 좀 수그러들지 그런
그런 계산만 남아가지고 탄핵을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이상민 장관이 하지를 않았거든요. 한 게 없어요. 작년에. 예. 예. 오히려 그 밑에서 뭐 그러니까 하위 조직이지. 네. 거기서부터 뭔가 애들이 그 위로 보고를 잘 안 올렸어. 아니 뭐 따지면 이제 용산구청장까지는 가죠. 책임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히 가죠. 네. 거기는 완전히 용산구청장은 빼박인데 뭐 저기 사법으로도 어쩜 다뤄가지고 뭐 직무유기 같은 걸 어느 정도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수준이면은. 현재 뭐 재판 진행 중이고 네, 벌써 네. 1심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 분위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탄핵을 통과를 탄핵안을 통과를 시켜버리고 결국은 기각까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거를 탄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건 이제 감정적인 얘기니까. 근데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사람들이 시스템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네.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금치정자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박탈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투표로 당선이 돼버려가지고 네. 예. 뭐 함부로 뺐을 수는 없지만 고민정은 예전에 저기 평상 가가지고 대통령님이 네 정치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뭐 그 말씀 세게 듣겠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하는 자기 정치가 이거야. 그냥 때려치십시오.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냥 이 양반 방송국에서는 뭘 했나 모르겠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유. 네. 참 문재인 정부도 참 인사 별로 없었다. 따지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네, 제대로 된 그렇죠. 인간이 정말 없었다. 답답한 사람들이 참 네. 많았다 생각이.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거 이제 그 이원욱 의원이 이제 전날이었나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이재명 그 개항 험지 출마하라고 그럼 나도 따라간다. 안동 출마야. 네, 안동 출마하라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이 마치 거기에 대한 답처럼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12월 12일 날 드디어 염색합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 이재명 TV에서 전격 공개 염색 중인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계양에 있는 미용실에서 하는 사진이에요. 뭐 그동안에 맨날 좀 비싼 헤어 케어 받고 하더니 이제 동네로 간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나 계양은 또 나갈 거다 그 소리잖아. 이거는 지금 그렇죠. 명백하게. 예. 참 그 이원욱은 그래서 정말 빡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애초에 지금 뭐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 이재명이랑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이 계양 때문이거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렇죠.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렇게 출마하면 안 된다. 네, 만류를 했는데 네. 이재명이 쌩까고 계양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원욱도 이제 여러모로 우리가 친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 한계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재명 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원욱은 이제 일단 이너서클은 아니고 네.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이재명이랑 어떤 사적인 친분도 있었고 한때는 네. 그 7인회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7인회 멤버에는 이원욱이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랬었나요? 예, 예. 뭐 아무튼 상당히 이제 좀 그 친분을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는 그렇죠. 사적인 친분을 그러니까 친구라고 그랬었죠. 네. 예, 친구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비판할 때도 친구 그러면 안 되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깔끔하게 무시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원욱조차 그런 어떤 그 최소한의 이제 염치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그조차도 없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민주당의 금치정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좀 이 개항을 출마에 관해서 비판 안 하고 옹호했던 그다음 뭐 거기다가 그 나름의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제 선거 지원하려면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녔던 그 인간들 모두 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인간인 거야. 이게 이재명이 참 얍삽한 게 예. 지난주부터 그 기자들이 엄청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네네. 이재명 나올 때마다 음. 안동 험지 출마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거나. 뭐 동문서답하고 그랬겠지. 예, 동문서답하거나 네. 그런 얘기들만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여기 간 거야. 꼬르만 새끼야. 아유, 진짜. 안 나간다고 하든가 그냥 자기 입으로. 고민정은 지금 이재명이 이러고 있는데 무슨 뭐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이재명이 한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에이, 말도 안 되죠. 또 결과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저는 이재명도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떨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네. 뭐 워낙 지역구가 민주당이 강세인 곳이라서 이재명 떨고야지 그놈의 저기 방탄 조끼 하나라도 없어지지. 만약에 근데 개항을 해서 출마를 하고 이재명이 떨어졌다. 그 정말 상징성이 크죠. 그렇죠. 그럼 여러모로 이제 그나마 있는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 그런 이제 좀 그 이재명 파워도 많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크게 손상이 가죠. 네. 예. 하지만 이제 이재명 지지세의 근본은 좀 이제 허수고 그리고 유튜브랑 유튜브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재명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 지지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여전히 억지스럽게 띄우려고 또 시도를 하겠죠. 참 뭐 그 이번 주에 누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민정이 그래서 뭐 이재명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치면 끝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트윗을 적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봤자 또 젖잘싸 그러고 나올 텐데 뭐 어떻게든 이게 진 게 아니다. 뭐 이거를 뭐 그렇죠 뭐. 네. 만들어내지 않을까. 뻔하죠 뭐. 안 봐도 뻔하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11월 16일 이름을 이걸로 정말 정했네요. 원칙과 상식이 출범했습니다. 당초 이제 이상민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5명이 주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상민 의원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조응천 의원, 윤영찬 의원까지 4명이 이제 그 국회에서 정론관이었나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 이제 하신 말씀들은 한 주 동안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분들은 이제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선을 그은 게 있어요. 이준석이랑은 안 한다. 이준석이랑 할 일 없다. 볼 일 없다. 그런 거 이제 선 그으셨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공천 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반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제 당의 민주주의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제 정풍운동을 하려고 하는 정풍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부르지 말고 혁신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달라고. 뭐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뭐 눈 가리고 아웅이면 아웅이고 딱 봐도 비명계인 거 맞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비명계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프레임이 이재명이 그냥 반대하는 것, 혹은 이제 이재명 반대로 내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규모가 축소되어 버리는 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명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당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지칭할 일 있으면 가급적 혁신계라는 그런 이제 워딩을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와 발맞춘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타이밍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슬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11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이 용산구 임종로 26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그 연대공송 토론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이게 이제 뭐 평일 낮 오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초에는 또 행사 또 이렇게 잡았냐고 그러려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날 행사에는 이날 행사는 이제 풀로 참석 안 해요. 저도 오전에는 잠깐 왔다 가셔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지금 오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날에 이제 기조연설을 이낙연 총리님이 하십니다. 이 토론회. 근데 이제 그 단순히 총리님이 나오시는 행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행사가 좀 이제 나름의 의미를 담은 그런 행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상당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원칙과 상식이 출범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관측되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총리님이 이제 그 동안에 간간히 정부 비판 글들을 써오시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가진 적이 안 가지셨는데 귀국하신 이후에. 근데 이제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첫 신호탄으로 이제 하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이 행사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또 승질이 나는 거지. 아니 총리님 공식 행사인데 사람들 많이 오게 좀 주말이나 그럴 때 아니면 저녁 때라도 시간을 잡든지 하지 이게 뭐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냥 연대공사에서 행사를 잡은 거였는데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려고. 근데 총리님이 이후에 내가 기조연설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총리님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또 연장공사 타박할 일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총리님 정치적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이슈가 되어주면 좋고 좋은 그림이 나와주면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선거 밑에 따라다니는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급적 시간이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평일날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한데 뭐 반차 쓰고 잠깐 왔다 가셔도 되니까 오전에 기조연설만 보고 가셔도 되니까 물론 이 토론회에 총리님도 쭉 함께 하실 거라고 합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이게 섹션이 오전에 1부하고 오후에 2, 3부 뭐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풀타임으로 같이 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봐가지고는. 그래서 28일 행사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6일날도 지금 또 국회에서 그 토론회나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해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는 좀 이래저래 좀 얼굴 내비칠 만한 그런 행사들이 이제 좀 잡혔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이 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신간 소식인데 대한민국 전상서 이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자분은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실명을 밝히셨는데 이인영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인영 또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네. 자, 그래서 에디터 추천사를 잠깐 이제 보면은 뭐 10명의 목소리를 담아낸 이 인터뷰집에는 유세 현장의 생생한 외침,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민초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이게 이제 그 총리님 지지자들 인터뷰집입니다. 10명.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변님이 이제 법률 감소를 하셨거든요. 그 관련해가지고 16일날 이제 트윗을 올리셨어요. 이재명 측으로부터 고소당할 거 감수하고 쓴 책이라 하여 법률 위험을 낮춰드리려 감수 맡았습니다. 그렇게 읽게 됐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우리 마음 같아 울림이 컸습니다. 수익은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사용될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권합니다. 자, 그래서 책 나왔으니까 이거 좀 뭐 붕업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당신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라이브 TV를 듣고 오셨다고 하면은 사은품을 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키보드, 마우스 패드, 네. 헤드셋까지 주시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제법 쏠쏠하게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챙겨주시는 것도 그냥 뭐 허름한 건 아니고 꽤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럼요.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 쌀부터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 통해서 건강한 식단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간식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살찌는 간식거리입니다. 근데 건강하진 않습니다. 살찝니다. 건강한 거야, 그나마. 건강한 거야. 몸에 해로워. 맛있어서 몸에 해로워. 안 좋아. 너무 많이 먹게 돼. 뭐든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못 먹게 적당히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컨트롤하기 힘들게 맛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제 말은.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맛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단 말이지. 네, 그런 라만까까입니다. 네.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거 이제 좀 얼척이 없어가지고 살짝 퍼봤는데
14일자 이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제목이 넷플릭스 티빙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한다. 유인촌 아카데미 수상작 또 배출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뭐 국내 OTT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OTT 좀 붐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OTT 쪽을 이제 OTT 쪽에 자금이 좀 돌게 해가지고 영화계를 부흥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정부 사실 이제 코시국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가 확 뜨다가 코시국 때 영화계 전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도 죽었는데 그 뒤에 지금 회복을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무엇보다 지금 그 극장 티켓 값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영화 제작업계랑 극장 그 산업계랑 지금 타협이 안 되고 있어요. 좀 표값 좀 내리자고 영화 제작 쪽에서는 이 사람들 너무 안 온다 그러는데 극장 쪽에서는 지금 뭐 배째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영화 제작업계가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대로 흥행한 건 저기 범죄도시 3편 뭐 그밖에 없고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뭐 그 청사진으로 제시한 게 2027년까지 2조 한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산업진흥책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좀 저는 이 다음에 한 반응이 좀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뭐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내걸었어요. 이거를 니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런 영화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영화랑 드라마가. 이게 되게 좀 이제 국가주의적인 좀 그러니까 말이죠. 상당히 좀 퇴행된 그런 뭐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영화 진흥책이랍시고 돈을 쏟아부은데 잘못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2010년 정도까지 이제 1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 저기 뭐야 해외 영화, 미국 영화 아니면 영어권 영화들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뭐 재미로 막 이것저것 막 주워 보신 분이라면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감독이 있어요. 우베 볼이라고. 이 사람이 독일 출신 감독인데 뭐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 찍은 영화들은 다 그 헐리우드 영화거든요. 헐리우드 B급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좀 보면 의아한 게 이 사람이 필모가 꽤 많아요. 필모가 많고 작품이 많구나. 네, 많고 주로 찍은 영화들이 그 비디오 게임이 원작인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와, 게임 원작. 네, 그 이제 꽤 흥행작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영화 수준이 심각하게 저질이에요. 심각하게 떨어져요. 막 거의 우리나라 한 연꽃 땡칠이 그 수준이에요 영화가. 그런데 그러면 보통 그런 영화 한 편 찍고 나면 그대로 영화는 못 찍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그렇게 망석 중에 뭐 드래곤볼 에볼루션 같은 거. 박준영 씨 막 야무치러 나온 그런 영화들 보면 드래곤볼 에볼루션 감독 지금 영화도 못 찍어 그거 한 편 찍고 망해가지고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영화를 내는 거야 꾸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 우베볼 저건 뭐길래 계속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계속 영화를 찍냐 그렇게 다들 의아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이제 비밀이 밝혀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독일 그 세금 감면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세금 감면법 중에 이제 어떤 항목이 있냐면 독일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가지고 그 독일 영화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이제 무조건 보증을 해줍니다. 이야. 그리고 또 이제 세금도 100% 감면을 해줘요. 오, 이건 남는 장사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흥행을 하잖아요. 흥행을 하면 그때서는 세금을 떼는데 흥행 수익에 관해서 세금을 떼는데. 영화가 망한다 그러면은 세금 다 감면받고 그다음에 최소 투자액의 50%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악용을 했느냐 망할 법한 영화에다가 어차피 쥐고 있으면은 세금으로 다 뜯길 돈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다 때려박는 거야. 그러면 50%는 돌아오거든 무조건. 그렇죠, 정부에서 돌려주거든. 예. 그러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00%였는데 정부에서 50%를 까주는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망하면 또 망한 것만큼 또 보장을 해주거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흥행이 안 될 만한 영화에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마침 우베볼이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독일인 감독이니까 이 사람이 독일인 감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영화가 독일 영화가 되는 거예요. 눈에 딱 띈 거지. 쟤한테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범죄 조직도 우베볼한테 계속 돈을 집어넣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망작만 찍어대는 감독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망작 1편, 망작 2편, 망작 3편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건 움직이는 조세 회피차인데? 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그 악명으로는 상당히 좀 그 많이 이름이 떨쳐진 감독이거든. 네. 제가 기억하는 독일인 감독이 우베 볼밖에 없어요. 독일에도 분명히 그 21세기 들어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영화들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우베 볼만 남은 거야. 그렇게 보면은 독일 영화계 입장에서는 나 같은 한국에서 뭐 그냥 가끔 심심풀이에 영화 보는 사람 기억에 우베 볼만 남았다 그래 버리면은 이 영화 진흥책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정말 제1의 실제 예가 되겠네요. 이게. 독일 같은 어떤 국가 시스템의 연역도 훨씬 깊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돌아가는 나라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진흥책이랍시고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아먹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인촌이 지금 지금 27년까지면은 이제 4년 남았나요? 그죠? 한 3, 4년간 뭐 2조 4천억 원을 영화계에 집어넣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과거에 그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춰보면 영화계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로는 영화계 부흥책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 우파 영화들 양산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명목을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돈 집어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그 창작물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따가 이제 그 총리님 인터뷰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 다뤄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총리님들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산업에서 R&D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 R&D라는 게 기업의 R&D는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단기 R&D들이잖아요. 대부분을 보면 말하자면은 그 20 계열에서 좀 그 공과 계열들의 R&D가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거라면은 이과 계열들의 R&D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단기적으로 걔가 뭔가 이제 원천 기술은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프로덕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들이 나오는 R&D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R&D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R&D를 끊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는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작 분야 같은 경우는 국가가 뭐 개입을 그러니까 산업진흥책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유인천이라서 전혀 믿음직가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색 없는 그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전두환 때 3S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뭐 3S는 이제 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긴 했죠. 그 이제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눈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뭐 이걸로 인해서 영화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별로 저는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그 이명박 때 네. 그 유인촌이 그때 이명박 때 올림픽을 했던가 하여튼 그 메달리스트들을 이렇게 네. 청와대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네. 유인촌이 각하 덕분인 줄 알아. 예. 이명박이랑 이제 선수들이랑 악수할 때 옆에 네. 이렇게 싹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촌은 어쨌든 국뽕을 뭔가 또 불러 일으키려고 네.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글쎄요, 그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저기 뭐야 특히 이제 창작 분야에서 이 우파적인 관점은 절대 전 세계적으로 각광 못 받습니다. 자국 내수용으로는 한정적으로 먹힐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중국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국 영화들이 개판된 게 그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 내수적으로는 잘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몇 편 나왔어요. 엄청나게 흥행해가지고 이게 뭐 중국 내수에서만 10억 명 상대로 장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전 세계 흥행 1위 먹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우파 영화로 아카데미까지 간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이런 식의 세계 국가관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영화관 국가관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심각하게 퇴행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다음 기사는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 좀 조선일보 기사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약간은 좀 중립적이지 않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짚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돼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11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뇌물 성추행에도 탄핵 없다. 의원 37명 3심까지 버티며 특권 누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에 짚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저희 검사들 탄핵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그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20대죠. 20대 국회에 지금 37명이나 되는데 21대 예. 37명이 37명이 되는데 이 중에
그래서 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있냐면 거의 없다는 거야. 하다못해 제명 처리한 이런 거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직까지 없죠. 네, 국회에서 제명 처리한 사례도 없고 특히 이제 최악이 이제 당에서 출당하거나 탈당당하는 그러니까 탈당하거나 출당당하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전부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든 간에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월급 받아먹고 일을 앞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반면에 다른 그 임명직들은 너무 쉽게 국회의원들이 쳐낸다는 거지. 탄핵이라 앞서 던져대 가지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그러면은 국회 내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그 11월 9일 날 그 검찰총장 이원석 이 양반이 이제 그 탄핵 발의를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붙였거든요. 네. 이원석 총장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하는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 거의 다 이름이 떠오르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지금 사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형량이 얼마 이상 나오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직 박탈 당하잖아요. 네네. 근데 재판 지연시키고 3심까지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재판이 갔다는지 아니면 요령이 없어가지고 3심까지 얻어맞고 이제 그 직을 짜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하나씩 봅시다. 자, 이제 그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이 누구냐? 지금 박완주. 이제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금 이제 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소속이 됐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 21년에 이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제 강제 추행 치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이분이 이제 그 추행당한 이후에 민주당이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은 또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줬어요 박원주가 이 양반한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 혐의도 이제 추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그 7월달 이제 지난 7월달에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거 좀 가볍지 않은 범죄잖아요 이 정도면은. 네네. 근데 이 사람 지금 임기 마칠 거예요? 지금 1심 진행 중이니까. 마치겠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다음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오면 힘들 수도 있긴 하겠다.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뇌물 많죠. 네. 네, 이제 21대 국회에 네. 1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이제 1억 6,750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빙 뜨던 것처럼 보이죠 이거 보면은. 네네네. 이런저런 명목을 해가지고. 선거 때 지역 단체장하고 도의원들한테 이제 싹 끌어모은 거지. 야, 좀 보내봐 이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임종성, 허종식,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네. 아유 많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최소 1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때였나? 19년 때 시끄러웠던 민주당 그러니까 라인 펀드 사건. 네. 이제 거기서 돈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기동민 의원, 그다음에 동장 말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현 그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서 1억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혐의가 있어서 지금 지난 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윤미향은 유명하고 지금 검찰에서 또 다시 한번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작년 5월에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2심 재판 항소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2심 진행 중이니까 내년 4월까지는 무난하게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윤미향도 그렇고 이 김경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다 지금 재판 뭐 끼케 1심이래요. 네네. 내년에 지금 총선인데. 그나마 좀 약간 진도가 빠른 게 윤미향이 이제 조만간 2심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20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3년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벌써 진짜 그렇게 되네요. 네. 어느새 3년이나. 네, 엄청 질질 끈 거예요. 그래서 좀 재판 지연 윤미향도 재판 지연 스킬이 상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 있습니다. 이제 허위 인턴을 채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빼돌렸다. 네. 네, 이런 혐의로. 이거 사실상 이거 내부 고발식으로 된 건데 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약식 기소,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약식 벌금을 이제 500만 원인가 때렸는데 윤건영 의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 20일 정도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최근에 구형을 했는데 네. 벌금 500만 원 네. 구형을 했습니다. 네. 물론 벌금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선거법이 아니라서 이거를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뭐 의원직 상실이 되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파렴치한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김남국. 네. 김남국 지금 뭐 재판 진행이 시작이나 됐나 모르겠네요. 아직 수사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빼먹었는데 그 폭력 사건 그러면은 2018년이었나 그때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돌려가지고 그 개판으로 만든 비례법 그걸 통과를 시켰잖아요 당시에 국회에서.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국힘이랑 한 열 몇 명 정도가 민주당 의원은 충돌이 있었어요 국회 내에서. 그때 그쵸 잔뜩 뭐 고발했죠. 네, 장면에서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가지고 폭력으로 다들 뭐 11명, 12명 정도가 국힘 민주당 합쳐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게 이제 2018년이란 말입니다. 그쵸, 아직까지도 1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네? 네. 기소나 됐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이 뭐 좀 라이트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은 임명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핵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이라고 수사 진행 중이라도 혐의만 받아도 당장에 여론 일으켜가지고 탄핵시켜버리는 말이지. 생기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막 특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무릎 꿇고 장난 아니죠. 예, 물러나라고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단 네. 말이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분명하게. 이럴 것 같으면 지들이 그렇게 탄핵권을 남발할 것 같으면은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자기들도 그만큼 돌려받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지든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탄핵 이야기할 거면 이재명부터 쫓아내고 탄핵 이야기 하라고. 이재명 같은 잣대 들이자면 이재명은 뭐 100번을 탄핵 당했어야 했을 인물이라고 이미. 근데 고민정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 지금. 참 깝깝합니다. 이런 점을 짚어봐도. 자, 그다음에는 우리 열심히 어그로를 끌고 있는 네. 송영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그 김의겸이 뭐 저희 국감 때도 보면 그렇게 한동훈하고 그렇게 막 빡세게 충돌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가벼운 잼 날리기 정도로 끝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게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해요. 이게 그 당론으로 전반적으로 한동훈이랑 싸우지 마라. 당 지도부에서 그런 이제 그 방침 같은 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김의겸도 좀 이제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송영길이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송영길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만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없죠. 네. 네. 근데 유튜브 보면은 상당하다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독자 수도 10만 넘어가고 그다음에 라이브 하나 올렸는데 라이브 하나 올리면 10,000명씩 붙고 그러니까. 자 이제 송영길이 지난 9일날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첫 제목이 이제 송영길은 선전포고. 네, 아 웃겨 진짜. 네, 검찰에 선전포고 있다고. 네. 옛날에 이제 좀 발언이 좀 많이 거칠었어요. 네. 막 실제로 막 울먹울먹 그 화나서 울먹울먹하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한테 한 얘긴데요. 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가지고 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뭐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내일 모레 환갑인데 자기는 아직도 그 전세에 사는데 한동훈 이 새끼는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뭐 비싼 집 뭐 고급 아파트에 사네 뭐 그런 소리 따고 뭐 그래서 그 막 열등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 지점에서는. 개꼰대. 개꼰대. 그거에 관해서 또 이제 국힘의 윤희숙이었나 이제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네네네. 송영길 당신 재산이 얼만데, 재산 그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그거 다 저기 룸살롱 가고 하면서 탕진한 거 아니냐고. 아, 그놈의 새천년 NHK. 예. 그런 거 평생 따라가는 거야. 평생 따라가야 돼. 따라가죠. 네. 근데 참 그때가 송영길이 30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대가리 피도한 말은 아우 씨. 근데 참 그 주변을 보면은 그때가 한창 갈 때야. 아니 그것도 뭐 야 그럴 돈 있으면 저기 뭐 나가서 여자를 꼬시겠다.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좀 잘 꾸미고 여자를 꼬시겠다. 그것도 하고 다 그때까지 30대 때가 그때 막 취업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큰 돈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막 놀러다니기라고. 나는 큰 돈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 잘 꾸미고 다니면서 여자들 많이 꼬시고 다녔는데 그런데 갈 생각은 추워도 안 들던데. 에이 무능력한 새끼들. 아유. 하여튼 그때 송영길한테 하고 싶습니다. 네. 어린 놈의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을 다 탕진했으니까 한동훈 같은 아파트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 뭐야 그때부터도 연봉 거의 1억이잖아. 그렇죠. 뭐 송영길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양반도 변호사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윤희숙이 그 비판한 지점도 그거죠. 그는 이제 정치 인생 한 20년 되잖아요. 20년 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억대 연봉자로 살았어. 송영길 정치 인생 거의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네. 뭐 국회의원을 하든 뭐 시장을 하든 인천시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 20억 생기는 거거든. 네. 근데 아직도 전세 4억 산다니까. 네. 그거 돈 어땠냐 이거잖아. 그럼 썰은 거지. 아니면은 이제 어디다 묻어 놓은 거지. 그치, 짱박아 놨든지. 어디 그 이상한 데다가 묻어놨겠지. 그게 뭐 들어오는 돈이 20억이면 실제로 남는 게 20억이겠냐고. 그 저기 생활비 쓰고 은행에 짱 박아놓고 잘 저축하고 하면 그럼 한 30억 벌리는 거 일도 아닌데 그거. 어쨌든 송영길 같은 경우는 절대 돈이 없어서 전세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연예인들도 지금도 아마 많이들 그럴 건데 연예인들이 대체로 다 전세 삽니다. 네. 왜? 집 있으면 세금 더 맞거든. 그 대표적인 전세면이 조용필 씨 아니야. 조용필 씨가 돈이 없어서 전세 살겠어?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 가치관은 그렇더라고. 뭐 집 괜히 그 집 사봤자 뭐 그 귀찮다고. 전세 살기 편하다고 전세를 사는 모양이던데. 그렇지. 막 한남 더힐 막 이런데 연예인들 그 유명한. 그렇죠. 뭐 강동원 같은 양반도 보니까 그런 데서 전세 살고 있더만 보니까. 다 전세 사는 거야. 그렇죠. 이제 좀. 근데 송영길 너는 뭔데? 연예인이야? 아니 그 룸 가느라. 진짜 미친 듯이 가야 돼. 근데 보통 그 특성상 자기 돈으로 잘 안 가잖아. 아이 몰라 또 매니아라 가지고 또 매니악한테 가는지 누가 알겠어. 그럼 어떻게 알겠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이런 그 송영길의 황당한 꼰대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 빡치죠. 자기한테 어린 놈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뭐 굳이 또 냈어요. 이게 또 한 장관 스타일이야. 그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거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굴림했다. 이게 이제 그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그 눈높이로 보면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비씨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었냐라는 건 저도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 우리는 이제 송영길을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한동훈한테는 뭐 송영길이 물론 지금 정당인도 아니고 현역 의원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좀 뭐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이 일반 개인이나 사회는 아니잖아요. 공적 인물에 가깝고 특히 민주당 바운더리 안에 드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정치적 협업 관계, 그러니까 정치적 대척점이 더 있다고 해도 결국은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국정 파트너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저쪽에서 좀 쪼잔한 게 나온다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When they go, you go high 이거잖아. When they low, you go high 뭐 we go high인가 아무튼 예. 저쪽이 저급하게 걸어도 우리는 품 있게 나가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뭐 때로는 부딪히지만 협력적인 관계니까 국정 파트너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한동훈도 좀 쪼잔하지 이런 점에서 보면은 포퓰리스트적인 면모도 엿보이는 거고 한편으로 아니면은 이제 진짜 가짜는 놈인데 열받아가지고 소위를 진짜 가짜게 보는데 너무 빡쳐가지고 그거는 검사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저는 얘 출마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마누라 지금 뭐 적십자 뭐 활동을 하네 그러고 사진도 지금 드디어 노출됐잖아.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정치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마인드로면 안 된다는 거지. 하여튼 뭐 늘 하던 대로 또 한 거예요. 근데 뭐 말은 공감은 갑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한동훈이 해설할 만한 할 법한 말은 아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된다. 이거 이낙연 전 총리님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거죠. 굳이 네가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MBN 방송 보고 저질이다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실관계만 던져주고 그 판단이랑 어떤 감정은 시청자 스스로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단이랑 그 감정까지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쓰레기 같아 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한동훈의 이런 식의 반박이라는 거는. 자, 근데 이제 송영길이 이렇게 나서니까 어쨌든 좀 민주당이 괜히 지금 송영길이 나간 사람에도 불구하고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곤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한동훈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86세대에 관해서 이제 비판점이 많잖아요. 뭐 민주당 운동한 거 인정하는데 그 민주화 운동은 뭐 그 사람들만 한 게 지금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그 시절을 이제 싸워서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획득한 그게 이제 민주화인데 그 과실은 몇십 명의 몇백 명의 그 정치인들만 따먹고 이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주화 운동했다. 당신들은 뭘 했냐? 그러니까 우리를 대우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된 부채의식을 심어왔다는 거죠. 한동훈의 지적은. 뭐 이제 그 지적을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 민주화 투쟁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로 지금 이제 계속 염려하고 있는 뭐 대표적 인사가 그러면 송영길을 제외하면은 또 이제 조국이 있죠. 조국은 지금 완전히 그냥 본인이 운동권이 된 것처럼. 조국 뭐 산호명 때 뭐 감옥을 갔네 안 갔네 뭐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도피성 유학하고 그랬는데 집 잘 살아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조국은 그때 이제 조국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사실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그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거죠. 깃발 들고. 응?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비법률적 뭐 명예회복인가 뭔가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출마 그렇죠, 뭐.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송영길도 출마하고 조국도 굉장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심지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비례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조국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은 송영길도 나도 같이 하겠다. 그런 이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조국 입장에서 봐도 송영길이 합류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을 아무리 쓰레기 같지만은 쓰레기 같고 멍청해 보이지만은 선거 짬밥이 몇 년이야. 그럼요. 만약에 조국 신당 만든다고 해도 송영길 수준의 어떤 그 경험치를 쌓은 정치인이 거기에 들어갈 일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조국도 송영길 들어오는 거를 뭐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만약 그래서 둘이 같은 당이 있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민주화 가스라이팅 당이 되는 거죠. 그 당은.
확실한.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 지도부에서는 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송영길이 저러는 거나 혹은 그 다음에 또 조국이 저러는 거나 이러는 거나 당 지도부는 좀 지금 스탠스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은.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이게 네. 또 좀 비례대표에서 의석 까먹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이제 선거제 개편했다고 김지표 의장이 올 여름 7월 8월부터 늦어도 9월 전까지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새끼들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은 총선 이제 해넘어가면 총선인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보면 쓰레기 같은 작태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네. 그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걸로 네.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냈나 이제 그럴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하지 말자. 다시 원래대로 하자. 병립형으로 하자고 그냥 기존 방식.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이거 우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한테 비례 뺏기면. 네. 응?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그 비례 뺏긴 만큼 또 지분을 줘야 되거든. 당에서 그 사람들 다 그 의석수를 끌어올려면은.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그러고 싶지 않겠지. 그럼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리고 그런 거겠죠.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은 네. 그거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나오면은 꼭 비례 정당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근데 비례 무조건 내긴 하죠. 내긴 하겠죠. 네. 지역구 의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뭐 전국적으로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 네. 어쨌든 비중은 비례대표 쪽에 더 크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정치권은 뭐 민주당이랑 정부 이야기 조금씩 해봤는데 원래 이제 요 기사가 뜨기 전만 해도 좀 다른 이슈들로 이제 대본을 거의 채워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 기사가 떴고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보자는 취지에서 요 인터뷰 기사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자죠. 11월 18일 한겨레 그 주말판에 실린 이제 이낙연 총리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꽤 깁니다. 분량이 큽니다. 뭐 제목이 이낙연 국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 두렵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뭐 크게 보면은 정부 비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 비판 그다음에 또 외교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목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완용이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성완용이 인터뷰였군요. 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인터뷰어인가? 네. 인터뷰어. 이 인터뷰를 보면 이제 이제 허재현은 성완용 변절자라 그러고 한겨레 썩었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아 왠지. 왕수박 이낙연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주다니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한겨레를 뛰쳐나왔네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아 허재현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네. 자 이제 정권 교체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많은 변화에 당황스럽다. 뭐 이런 오늘 이제 성완용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대답은 얼마 전까지 우리는 국민 자존 시대를 누렸는데 그런 시대에 윤석열 정부를 마주한 국민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뭐 3만 달러 넘어가고 뭐 막 G8으로 들어가네 그러고 그랬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선진국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들도 국제적으로 많이 이제 인정을 받았고 자, 이어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거 되게 세게 팍 던지신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의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최악은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퇴행이다. 그래서 서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런던 장하준 교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간 연장, 성평등 포기를 사례를 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1960년대가 아니라 186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동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 근데 그 1860년대는 건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국내적 관점으로 보면 1960년대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퇴행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그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평생 직업을 검사와 대통령 두 개밖에 안 가져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을 정확하게 본 것 같다. 근데 검사는 지나가는 일 중에서 이제 범죄를 찾아내는 거,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게 검사의 일인데 이 지도자라는 거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검사 마인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업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두 개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하나죠. 아직도 검사인 거야. 윤석열은. 그렇죠. 네. 대장 검사 좀 된 거지 뭐. 네. 그리고 이제 뭐 취임식에서 자유를 다 35번이나 외쳤다. 이제 성환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철진한 신자유주의나 뉴라이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헌법 시간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그런데도 자유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균형을 잃고 뭔가에 잘못 꽂힌 것 같다. 그럼 그 총리님이랑 윤석열이랑 헌법 배틀 붙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법대 출신이시니까. 서울대 법대잖아. 예. 서울대에서 선배일 거 아니야. 그렇죠. 사법고시를 안 보신 것뿐이지. 헌법 배틀 한번 붙어볼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태행의 또 다른 사례를 어떤 게 있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홍범도 장군에게 이념을 들이댄 것은 대단히 즉흥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다. 종전선언을 추구한 것이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상식 밖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이제 억지스럽게 이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네, 기승전 네. 그냥 다 이 좌파 정권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좌파 정권들은 다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 저번에 이제 저희도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그 학생 인권 조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떤 교권과의 밸런스를 위해서 이제 교권에 관한 그런 어떤 조례를 생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학생 인권 조례 내용들만 쭉 보면은 그렇게 뭐 틀린 말도 없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이게 각 해당 교육청들이 네. 제대로 일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지자체 그 지방 교육청들이 투표를 뽑아줬으면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냥 그 교육감 대체로 좀 좌파들 쪽이 많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꽤 오랜 네.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보다도 더 썰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학생 인권조례 한 군데서 던지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기만 했지 이 제도를 어떻게 이대로 그냥 그 조례만 내고 끝날 게 아니라 보완을 시켜 나가면서 교권이랑도 밸런스를 맞출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조례보다도 네. 더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줬죠. 예. 그걸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얄팍하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인사에 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대단히 난폭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성평등 의식이 박약한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던가 북한이 미사일 쏘던 시간에 골프를 했던 사람을 합창의장에 지명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사퇴했는데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책임을 지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가부 장관 벌써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꿔버렸어야 되는 거야. 그 빤스런 하다가 겨우 그렇게 되긴 했는데 청문회 빤스런 하다가 지금 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멸한 건데. 네. 그나마 이제 바뀌려고 했는데 네. 바뀌지도 못했지. 바꾸지도 못했고. 에휴. 그럼 이제 경제 분야의 인사는 또 어떤가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걸 봐라. 우리처럼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초저성장 시대에 들어간 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혁신밖에 없다.
그걸 누가 해먹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16%를 삭감했다. 그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미친놈이지 이게 진짜. 돈을 까면 어떡하냐고. 그 해먹은 놈을 잡아내야지 하려면은. 그리고 대기업은 그대로 뒀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해먹은 놈 있다가 첩보 들어왔다 그러면 감사 빡세게 해가지고 해먹은 놈을 잡아낼 생각을 해야지. 뱉어내게 해야지. 뱉어내게 해가지고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올려주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까고 있어. 미친. 일괄 삭감. 이게 뭐냐고 이게. 자 이제 이 다음은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다음 이야기는 좀 이제 내밀합니다. 좀 보면 내밀하고 이제 그동안에 이런 식의 비판은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세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단히 즉흥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다변이다. 말이 많다는 거죠. 네. 말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경험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전남지사 시절 때 이제 목포를 가시면은 목포생이라는 막걸리를 드셨대요. 근데 네. 어느 날 이걸 드시다가 이슬 좀 다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뒤로 이낙연 전 총리 앞에서 목포생이라는 막걸리가 싹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지사가 정도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죠. 실제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윤석열의 어떤 말 많음이 이제 다른 과거 전임들이랑 비교해봐도 좀 심한 것 같다. 이제 송환영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네, 심하면서 또 거기다가 술도 많이 마신다. 말이 많고 술을 많이 마시면 비극을 잉태할 요소를 갖춘 것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제발 좀 싸물어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입은 혀는 남을 해치는 칼이고 입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문이다. 입을 통해서 재앙이 왔다 갔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기도 한다. 이런 뜻인데 심지어 대통령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한테 조언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변화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중요 인사들을 과감히 바꿔야 하고 균형 잡힌 사람들로 정부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인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겠죠. 쉽지 않죠. 매우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정부가 그 작은 정부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작은 정부론이라는 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쪽 사람들의 신념인데 이걸 좀 윤석열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게 작은 정부일수록 이제 세밀하게 챙겨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진짜 작은 정보를 하는 거야. 별로 일을 안 하는. 그러면서도 또 예산을 지출한 거를 보면은 딱히 작아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태풍 피해도 컸었고 그다음에 잼버리 파행까지 갔고 그리고 이 잼버리 파행이 지금 이제 빈대 사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원래 작은 정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관점인 건데 그거를 잘하려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말씀대로 굉장히 세밀해져야 되고 디테일해져야 되고 진짜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야지 쳐낼 건 쳐내고 정말 남겨야 될 것만 딱 남겨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잼버리 사태에 관해서는 뭐 국민 자존시대가 무너지면서 국민이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본다 또 이렇게 평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나름의 책임감을 표출한다고 한 게 새만금? 새만금 관련 예산을 갖다가 이것도 거의 일괄 삭감이지. 새만금 예산도. 정말 쉬워. 뭐 이 박근혜식이잖아. 그러니까 해경 해체 수준이야 지금. 이게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완용 기자 질문이 이런 거죠.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나라가 왜 이렇게 달라질까? 네. 대통령이 힘이 세서 그렇죠. 그만큼 나름 센 직책인 거죠. 근데 또 그걸 만드는 게 원인이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직 문화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다른 쪽을 쳐다보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챙겨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완용은 또 이제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스템이 안정된 나라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둬도 완벽하게 굴러갈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나라가 과연 특히 대통령제를 하는 정도의 나라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휘자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챙겨진다. 사인만 줘도 금방 움직인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의 어떤 뭐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레벨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능력 레벨 능력치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이렇게 뭐 후진 나라는 아니에요 분명히. 능력은 있죠.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윗세간에서 이걸 쳐다보면 네. 어떻게 이제 지휘를 해주냐.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이제 지휘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죠. 지휘를 잘 하면은 좋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 선출직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선출직들이 임명한 임명직들이 문제고 이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들은 대체로 정말 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데 그야말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집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네. 오죽하면 그렇겠나.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발언을 보면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상하게 노력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끝날까, 뭘 남기게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 국가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때로는 두렵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모범적인 저는 스탠스라고 보는데 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답을 하신 거.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이라면 윤석열 탄핵시켜야죠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탄핵 국면에 비춰서 보면 탄핵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든 뭐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쳐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탄핵시키겠습니다. 네, 이건 거지. 내가 탄핵시키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나라는 건 그 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오죽하면 그러겠나보다는 좀 미친 새끼들이라고 보는 쪽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봤자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더 시민으로서 시민들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인은 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오죽하면 그러겠느라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근데 실제로 탄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다르다. 확실히 정치인다운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러므로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려움의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어지기는 쉽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한민족이 설마 여기까지인가? 다음 세대에 과연 뭘 넘길 수 있을까? 죽어라고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이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네. 이건 좀 이제 좀 그 위기의식도 가지셔야 되고 이 점에서는 또 이제 스스로 비판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 비판적인 면모도 인터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녹음 시간 관계로 이걸 아마 풀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읽은 대목 쪽에 잘못하게 기억한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인터뷰가 전반적으로 보면 방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완용이 뒤에 가면 좀 이렇게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총리님에 관해서 총리님의 인물평 중에 이제 좀 비판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가지고 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이라면 부인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100%. 기존에 이재명이 했던 화법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총리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내냐면은 다 수긍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나도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게
나도 항상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다 뭐 그런 식의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안 해요. 그런 점에서도 확실히 이게 그 그릇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정부 비판 한 이 정도로 하셨고 이제 민주당 비판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지지도 안 오르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국민이 보았던 민주당이랑 다르고 국민 일반이 가진 상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변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성한용이 질문을 합니다. 옛날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다른가? 자, 이런 겁니다.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둔화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당의 대변인을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가 많이 터졌다. 거의 매일 기자실에 가서 사과하고 법대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 가족과 관계된 일이었지만 그랬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웬만한 건 뭉개고 지나간다. 패널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그걸 또 오히려 옹호한다. 이런 게 국민을 질리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관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그 획일적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민주당 출입 기자들을 혹은 이제 관련 기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최고위원 모두 발언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모두 발언 한두 명 말만 들어버리면 그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 민주당 어땠냐면은 굉장히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맨날 싸우고 있고 이 뭐 말도 죽으라고 안 들어 처먹고 그런 당이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다양성 보장된 다양성이 사실은 면역 체계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님 말씀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체계로 인해서 굉장히 당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뭐 자기들끼리 단합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나 싶어 보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들이 그 당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그러니까 당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당이 무너지고 그럴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획일성만 남아가지고 다양성이 다 사라지고 획일화 되어버리는 바람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당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됐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한용 기자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죠. 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된다. 이거 이제 총리님 기획하신 이후에 좀 직접적으로 이재명 비판한 게 이 인터뷰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질문이 더 직접적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영향이 크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획일성에 이재명의 영향이 크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네, 그 여파 때문에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거기에 이제 뭐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죄고 있으니까 그 여파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개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 앞서 이제 저희가 고민정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닿는 거죠. 이재명 지킨다고 딴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친명들은.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것도 못해 진짜. 애초에 역량도 없는 딸랑이 짓 하다가 들어온 애들 같아 보여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진짜 몇몇 의원밖에 없는데 사실 그 얘기 진짜 묻혀버리죠. 네. 그 뭐 저기 동작이나 비례인데 조수진 그 후쿠시마 갔다고 했던 거. 그 뭐 말로는 탈원전 뭐 반원전 전문가라 그래놓고는 그런 애들 보면은. 자기들이 내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막 등신짓만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케이스도 이제 뭐 한두 개겠습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의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게 처음이에요, 확실히. 네네.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이제 지난 6월달에 선언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9월달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보셨냐라는 질문에 이제 되게 또 이제 또 이것도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민망했던 국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공언했을 정도면 지켰어야 옳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못 지켰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심지어 이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할 때 원래 기자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배포됐던 연설문에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진짜 갑작스럽게 들어간 깜짝 이벤트성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가 들어갔다고 전해지거든요. 그 정도로 했으면 정말 자기가 큰 결단을 내린 건데 완전 큰 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때. 쓰레기짓을 한 거죠. 예. 개쓰레기지 진짜. 아유. 그리고 이제 총선 전망은 뭐 양당 모두 어느 당이 이겼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삼지대가 좀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행보를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정확하게는 이제 어느 쪽이 됐든 크게 승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의석수가 제3 세력의 성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3 세력이 얼마나 진출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역대 총선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과연 진짜 어떨지는 하여튼 지금 이제 여론조사 상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대 총선 평균보다는 좀 제3당, 3세력이죠. 3당이라기보다는 3세력이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뭐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그 개딸들한테 뭐 모욕감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하다. 연민을 느끼시는 거죠. 네. 왜 그러는지는 아니까. 네네. 그러면서 근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일단은 당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을 보면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은 그 노사모들 뻐렁쳐라고 하신 말씀이긴 한데 이거는 자 이제 뭐 그래서 정치 양극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는 그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독서 모임 하시잖아요. 요즘?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 에즈라 클리안의 이제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라는 책으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네 맞아요. 예, 이게 첫 번째였죠. 그 책 내용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대 정당으로 인해서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저쪽 당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 지지자는 공화당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더 큰 거야. 미국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죽이려고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야. 네네. 근데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대안 제시를 했냐 근데 뭐 이건 뭐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사실 현상을 짚어봐도 사실 사람들이 더 진보해야 된다 그런 식의 말 말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뭐 뚜렷하게 답을 내기는 힘들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정치인과 팬덤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통처럼 안전거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사춘기 때와 달리 개인 간의 적정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런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가 싶다. 저는 이 말씀 되게 크게 공감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거리 두기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지나치게 친밀감 느끼고 몰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정치인은 연애 대상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뭐 막 내 자신을 지나치게 투영해야 되는 대상도 아닌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어버리는 분들이 어디를 봐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정치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싸움이 네. 좀 일상인 곳이니까 정치라는 곳은.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정치인 통해서 한풀이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의구현. 네. 정의구현. 정치인으로는 한풀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줘도 그래. 개딸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되잖아. 당신들이 원하는 대동세상 죽어도 안 옵니다. 죽어도 못 옵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세상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됐다니까. 공산주의가 소비에트가 왜 멸망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 시대에는 이런 양극화 시대 이제 그 빌런이 인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빌런이라는 게 꼭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세게 말하고 아젠다를 이렇게 센 발언들로 이제 그 아젠다를 끌고 가는 그런 빌런 캐릭터가 인기가 있는데 총리님은 빌런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성한영이 지적을 하니까 뭐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나올지는 아는데 내가 그런 캐릭터가 될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제 이렇게 농을 치십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뭐 정책 전반적으로 이제 다 실패했다고 실패한 정부로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점에 관해서는 또 이제 뭐 그 점에 관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그렇게 이제 성한영이 질문하니까 부동산 실패에 관해서는 인정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대통령님도 공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근데 다만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단순히 그게 뭐 소득주도 성장이고 어쩌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소득격차 줄이는데 다른 대안이 있었냐고 그러면은 그리고 실제로 소득격차가 안 줄었냐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이제 완화시켰던 그런 기간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가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뭐 대안이 있었냐 그거를 이제 되묻고 싶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를 제시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럼 그래서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데? 그렇죠. 그렇지. 옷까지만 하는 거, 옷까지만 뭘 하고 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윤석열 이제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도 얘네들이 정말 병적으로 태클을 잡고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니거든. 오히려 부동산에 더 얘기하기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예.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논리 구조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좀 아젠다가 세게 나와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라고 성한영이 이제 또 오늘 띄우니까 여기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예산을 돌려가지고 약자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탄핵하자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오도된 거다. 예. 그래서 복지가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미래세대 약탈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R&D 예산 삭감이다. 예. 자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정책 토론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 민주당이 집권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인기나 여론에 그때 인기나 여론에 포획된 것 같은 뭐 느낌을 받는다. 이게 이제 포퓰리즘을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포퓰리즘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총선 때 그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요청하면 도와줄 건가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그 동안에는 또 이제 또 불려나와가지고 또 고생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야겠지만 왜 도와줘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엉망이니까 이쪽 찍어달라는 말만 해야 한다면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서로 네거티브 정쟁하는데 용병처럼 끌려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지. 네. 그 정도 얘기는 알아서 하세요. 니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원영이 이렇게 얘기를 이 질문을 던집니다. 민주당이 뉴스의 중심에서 자꾸 멀어진다. 앞으로 활동을 할 건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28일에 있을 네.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이 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이제 그 뭐 모두 말 한번 듣고 뭐 나오실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반차라도 쓰실 수 있으면 쓰셔가지고 한 번씩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가급적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네. 한번 꼭 참석하셔서 이거야말로 머릿속 버텨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그 총리님도 본격 활동 재개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도 좀 바빠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렴풋이. 네네. 자, 뭐 다들 바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네. 하긴 좀 세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